안녕하세요. 자, 심리상담사 직무교육입니다. 심리상담사가 되려면은 일단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고 또 중요한 인간에 대한 또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제 심리학이 어떻게 나왔고 또 뭐 출현 배경이나 심리학 역사나 접근 방향, 분야, 접근 방법, 연구 방법 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심리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들, 진화, 유전, 신경계, 스트레스, 뇌, 그럼 살펴봤죠? 자, 이 시간에 볼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감각과 지각. 감각은 말 그대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지각은 두뇌의 작용입니다. 지각은.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하고 있는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고와 언어입니다. 사고와 언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 이해의 바탕이 둬서 심리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자, 먼저 이제 감각과 지각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감각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느낄 감자라 그러죠. 감. 느껴서 안다. 이거 감각이라고 그래요. 감각은 주관적입니다. 대단히. 자,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을 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무인지 또는 뭐 동물의 껍질인지 또는 바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만진다 그러면. 그게 감각 아닙니까? 그래서 감각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야지. 직접적으로 누구도 감각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 감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반면 지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은 알지자 씁니다. 알아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지각입니다. 우리가 지각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각은 철저하게 객관적입니다.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각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서 느끼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지각은.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느낀 건 지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면 붉은 빛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저것은 노란 빛이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리를 들었는데 기차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야 저건 버스 소리야 그럽니까? 짠맛을 느꼈는데 단맛이라 그럽니까? 다 이것은 지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감각과 지각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감각과 지각을. 감각과 지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은 것이죠. 저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나 지각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 관계를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감각이나 잘못된 지각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 그런 잘못된 감각이나 잘못된 지각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에 언어로까지 잘못 나올 수 있다. 언어가 잘못 나오면 행동도 잘못 나온다. 행동이 잘못 나오면 부정행동이 된다. 잘못된 행동이 된다. 그럼 뭐가 될까? 바로 심리상담의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또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이 심리상담사라고 하면은 이런 감각과 지각과 사고와 언어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서 다음에 내담자의 잘못된 부정행동, 잘못된 이런 감각, 지각, 사고, 언어를 교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지만은 감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그럽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감각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나하고 똑같이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감각은 달라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뭐 정신물리학이랄지 어떤 시각적이랄지 청각, 정신물리학, 시각, 청각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각 과정을 객관화시켜서 이걸 객관화시켜서 합리화시켜 놓으면은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뭐냐? 정신물리학, 시각, 청각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물리학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정신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정신물리학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감각을 우리가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느꼈다. 즉 자극의 중복성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극에 의해서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걸 여러 차례 중복하다 보니까 주의 깊게 통제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통찰력을 이용하여 이것을 물리적 에너지와 감각의 관계를 밝혀서 정신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물리학에서는 이제 그 영역이 보면은 자극을 탐지하는 영역이 있고 절대 영역이라는 거예요. 절대역. 아주 미세한 자극이라도 신호 탐지, 차이역, 감각, 수능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극의 탐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극을 탐색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X선이나 라디오 방송,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항상 높고 낮은 주파수를 접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탐지할 수는 없죠.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이 제한된 좁은 에너지만을 탐지하고 의식한다. 정신물리학은 이런 물리적 에너지와 우리의 심리적 경험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래서 X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뭐 X선이라는 건 뭐 이런 것도 엑스레이, X선. 그것도 많이 쬐면은 사실은 안 좋죠. 굉장히. 좌회선, 적외선. 우리가 좌회선을 감지를 못하죠. 좌회선을. 그럼 불구하고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좌회선을 많이 쬐게 되면 물론 이제 오존층이 일정 부분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만은 그럼 불구하고 자외선 오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피부의 어떤 부분이 우리가 노출돼서 문제가 생겨요. 모르잖아요, 잘. 실제 또 주파수 소리가 높냐 낮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극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용 자체는 바로 정신물리학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역.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자극을 절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접목시키는 것. 정신물리학에서는 그것이 결국 이제 심리학으로 연결되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자극, 빛, 소리, 맛, 냄새. 이들 탐지한 최소한의 자극 강도, 이걸 절대역.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50%를 탐지할 수 있는 자극의 강도를 절대역. 우리가 빛이나 소리나 또는 맛이나 냄새나 압력이나 신호 탐지. 우리가 약한 자극이나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자극의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동기, 기억, 피로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정신물리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한계의 절대 영역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차이역이라는 것은 최소 식별 차이란 한 사람이 두 자극의 차이를 50%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다.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물론
보통 사람 경우에 자극에 따를 차이를 인식하는 빛의 89%의 강도차가 있어야 하고 소리는 0.3%의 빈도차가 난다. 그래야 차이역을 한다. 라고 말하고 또 감각수능.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물리학이라는 측면. 물론 동물은 정신물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능이라 그럽니다. 본능. 동물은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본능적인 차원이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자, 이제 감각에서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 이걸 시각이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또 이제 이 감각 과정에서 시각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시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한 것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응? 눈으로 보지 못한 것하고 귀로 듣지. 물론 지금 귀로 듣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하면 말이 먹습니다. 말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귀가 먹으면 말이 먹게 돼 있어요. 말이. 예.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말은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각 장애인도 말은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럼 물론 선택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청각 장애하고 시각 장애하고 만약에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각 장애를 선택합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거 그 정도 중요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듣지 않은 것은 조금 낫다니까 차라리. 그 시각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이야. 물론 다 시각도 청각도 다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또 물론 언어 감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각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색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각 체계가 색채로 경험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파형이라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색채 자체를 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불구하고는 뚜렷하게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갖고 있는 이 시각 체계가 아주 정교한 시각 체계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 에너지의 파형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뭘로 통해서 봅니까? 눈으로 통해서 보죠. 눈으로. 눈의 구조. 물론 뭐 빛은 동공을 통하여 눈으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 동공의 크기는 동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홍채. 요즘 그래서 홍채 인식이라는 것도 지문 인식보다 훨씬 정확하게 모든 인간의 홍채 인식은 다 다릅니다. 홍채 인식은.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인식하는 것도 다 달라요. 역시 뭡니까? 아까만 감각이지. 감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이다 그랬죠. 이제 시각. 물론 시각은 방금 말했습니다만은 이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망막이라는 거 있는데 망막. 이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 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광자를 어떤 빛의 소자를 추적할 수 있다면 망막의 외측벽에 있는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감각세포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눈의 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망막이야말로 우리 눈을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망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그 시각 정보에서는 또 특정 탐지, 병렬 처리, 색채 시각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망막. 자, 그래서 시각이란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시각이란 말은 보는 감각인데 보는 감각이야말로 다른 어떤 지각 활동보다 아주 중요한 지각 활동이다. 아니, 어떤 감각 활동보다도 중요한 감각 활동이다. 그게 시각이다. 그리고 청각이 있습니다.
지금 감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대단히 아까 말한 주관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다 다른 내용인데 그 감각기관에서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다. 청각을 듣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 공기의 압력 변화를 신경부호로 변화시켜서 대뇌에서 그것을 소리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뭐 감각기관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청각은 매우 적응성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특정 소리를 특정 위치에 들리는 특정 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청각입니다. 이제 소리라는 것은 소리는 소리의 자극 에너지는 소리 파형이라고 하죠. 파형. 파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생겨나는 동심원, 그 물결 파형처럼 퍼져나간다. 그걸 파형이라고 그래요. 파도의 형태라고 해서 파형이란 말인데 소리 파형의 강도 크기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제 소리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할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그래서 절대 영역은 0데시벨에서부터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데시벨. 그렇게 되면은 90데시벨 이상. 그러니까 90데시벨 이상이라는 것은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때는 아주 들릴 둥 말 둥한 소리의 10억 배다. 그러면 9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90데시벨이라는 게 강한가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60데시벨 이상을 소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도 소음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85데시벨 이상, 데시벨 이게 지속된다면은 고막 파괴, 청각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청각이라는 것은 데시벨이라는 이 크기로서 규정합니다. 뭐 귀의 구조라고 하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귀는 일단 고막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동에 따라 진동을 해서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고막인데 이 고막 중에는 뭐 거기 중에서 중위에 있는 추골, 침골, 등골 여러 가지 이제 귀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음의 고저지각 아까 말한 소리의 파형에 따라서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음의 고저를 결정한다라고 말하죠. 음의 고저. 청각 장애. 아까 말한 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 못지않게 귀도 아주 복잡한데 말 그대로 청각 장애라는 것은 귀의 작용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자칫 어떤 질병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성 청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생물학 연령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변화나 시끄러운 소음, 음악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자동적으로 고막의 기능이 약해져서 귀가 멀어진다 이렇게 또 말하지요. 여하튼 우리가 감각기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서 시각기관 그리고 청각기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입니다. 지각.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 감각이라는 감각 과정이 있었지만 지각이라는 것은 일단 감각적으로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신경 정보로 해서 부호화돼 가지고 그 부호화된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감각 부분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조직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론화돼서 결국은 알아서 객관화되고 우리 머릿속에 딱 어떤 우리 삐아제 표현에 가면은 쉐마 인지 도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지각 이론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각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접근이라는 지각 이론도 있고 지각 이론에 또 생태학적 접근이라 이런 지각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구성주의 접근이라는 건 홈볼트랄지 이런 사람에서
나타난 것인데 어떤 자기 자신의 기초감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 추론이랄지 이런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과정이 개입돼서 자기 머릿속에 딱 이론화쉽게 박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냐, 과거에 어떤 사고 과정이 있었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짜서 맞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성주의 접근은 이건 상당히 주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걸 구성주의 접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구성주의 차원에서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 구성주의 접근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상 구성주의는 자기의 과거 경험이랄지 뭐 사고 과정이랄지 이런 자기 관계되는 이런 거 접목시키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생태학적 접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구성주의가 자기 주관적인 경험주의적이라 그러면 생태학은 합리주의입니다. 이것은 합리주의라는 객관적인 것이야. 합리적 지각이라고 해서. 생태학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구성주의 접근이랄지 생태학적 접근이랄지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각을 할 때 선택적 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어떤 지적인 것을 지식적인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 제대로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선택적 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들어와 있던 지각이라는 그런 스키마 구조라는 것은 뒤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밀려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과거 옛날 기억 잘한 사람 있겠죠. 근데 어쩝니까? 바로 어제 기억보다는 그제 기억이 더 희미하고 그제 기억이 더 희미하죠. 이런 게 바로 선택적 주의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각적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건 뭐겠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야.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똑같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 지각적 착각이라는 것은 이게 더 짧게 보여. 이게 더 길게 보이고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이게 어떻게 지각하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뭐 어떤 길이가 더 기냐 짧냐 똑같은 길을 가지고도 그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결국 또 우리 머릿속에 입력될 때 그 내용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각적 조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적 조직화. 이건 뭐냐면은 특히 그 게슈탈트 학파들 20세기 독일에서 들어오는 이런 게슈탈트 이걸 형태주의라 그래요. 형태주의 전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이건 수학적이에요. 이건 수학적인데 지각적 조직화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된다. 그래서 형태주의랄지 이런 게슈탈트 알파에서는 뭐라 하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다른 맥락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또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형태를 지각한다든지 깊이의 지각, 뭐 또 운동 지각, 또 밝기, 모양, 단서 이런 게 다 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각기관에서 감각과 지각기관에서 우리 인간만이 또 이 지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감각기관도 감각도 있고 지각도 있다는 것. 그래서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이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성은 사고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지각이라는 부분이 없다. 감각 부분밖에 없다. 그럼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성이 없다는 것이야. 또 물론 우리 인간은 또 동물처럼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각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혹은 또 육감적으로 해낸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 동물적인 감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각에다가 동물적인 지각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이건 인간에게 쓰는 용어야, 지각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심리 상담사가 돼서 내담자하고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감각적인 부분이 돼 있냐, 아니면 또 지나치게 지각적 이성적으로 부분이 돼 있냐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부적응 행동, 왜 이 내담자가 부적응 행동을 할까? 라는 것이 감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행동이냐, 지각적 차원에서 일어난 행동이냐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감각과 이제 정신물리학이나 시각이나 청각이 동원될 것이고, 어떤 감각 과정도 일어나고, 지각에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는 인간은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동물과 달리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 소위 말하는 이성적 존재다. 우리 인간은 또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는 또 대부분이 이성이란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은 이 자체를 또 설명이 잘 안 돼. 그 이성 쉽습니다. 이성, 이걸 이렇게 풀어보세요. 사고하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사고를 한다. 뭐 동물학자들은,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동물도 뭐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고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IQ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돌고래 IQ는 뭐 4살, 5살짜리 아이 IQ 정도 된다. 근데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은 것은 IQ라는 것은 인텔리전스 쿼션트인데, 그래서 아주 지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쓰잖아요. 동물에게 지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감각적인 본능이겠죠. 그것은 감각적인 본능이고, 그 본능에 의해서 숙달돼서 저쪽에 있는 훈련시키지 않은 돌고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훈련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지능이 있고 IQ가 있어서 그런다, 그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찌됐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고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그 또 이성의 작용이, 또 인간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소통의 그런 문제 때문에 뭘 만들었을까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 상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언어로 나오고, 잘못된 언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다.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나쁜 사고를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언어로 표출되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내더라. 그럼 결국 뭡니까? 잘못된 행동, 이거의 부적응 행동.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바로 상담의 대상이 되지. 그럼 여러분은 심리 상담사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해서는 잘못된 언어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 앞 더 거슬러 가면 잘못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징, 바로 인간은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매 순간
한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사고를 하고 그 사고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의 과정에서 사고원에서 어떻게 개념을 형성하고 어떻게 추리를 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며 또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사고와 언어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의와 특징, 개념 형성. 개념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씁니다. 제가 이제 한자로 쓴 이유는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념을 잘 씀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정의 한번 내려봐라 라고 하면 또 잘 못해요. 개념은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여기 대개 그래, 대개. 생각념. 우리가 개념 연예인, 뭐 개념 정치인, 개념 선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념. 도대체 개념이 뭐냐? 개념 정의 내려봐라.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대개의 생각. 대개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옳다.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말하면, 자,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여기는 생각.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념 연예인 뭐 어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한다. 또 뭐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이 독도는 뭐 우리 땅 하니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영토인데 라고 독도로 달려가서 노래도 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념 연예인 그러잖아요. 그 말이 결국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한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걸 개념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여러 가지 명제들 표현될 수 있는데, 미세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식의 단위, 즉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것도 개념이라며. 진위. 그럼 뭐야? 제가 아까 옳다 그랬죠? 진은 옳은 것, 위는 그런 것.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럼 결국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이걸 개념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늘상 이렇게 말하죠. 자, 아주 대표적인 사과는 과일이다. 개념이죠.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사과를 과일이다, 사과를 채소다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단위를 최소 단위로 나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냐 못하냐. 그럼 결국 개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 개념을 형성할 때 이것은 이제 뭐 시간이나 공간, 이건 분명히 시간, 공간 이런 개념으로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흐름이고 공간이라는 건 장소 이동이니까. 근데 이것도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은 물론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서 이런 뭐 시공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히 드러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개념을 자기에게 확실하게 자기 것화해 가는 것이고. 추리라는 것도 뭐냐면 추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문제 해결 또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사고 과정.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추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이랄지 의사 결정,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고 과정.
이걸 추리라고 그러죠. 추리는 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추리력이 뛰어나다. 또 추리실화, 추리극.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지금 문제 해결 어떻게 되겠구나. 셜록 홈즈. 어떻게 문제 해결하구나. 문제 해결 잘 해나가잖아요. 또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고가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연역적 추리를 하냐, 뭐 균합적 추리를 하냐. 추리란 것은 뭐, 연역적 추리라는 것은 일단 가설을 설정해서 개개의 사실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균합적 추리라는 것은 개개의 사실에서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고,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것도 결국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고에서 나오지. 이것도 추리도 결국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또 이렇게 균합이다, 연역이다라고 해서 추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에 관계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 나갑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두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이런 해결 과정, 이런 의사결정 과정, 추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담자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 심리 상담자, 치료자 입장에서, 자,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추리해보자. 연역적이든 균합적이든.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또 너의 사고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사고가 갖고 있는 내용, 개념 형성, 추리, 문제 해결이라고 원리랄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다. 가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랄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짐승의 엄마나 암컷이나 수컷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동료들이랄지 자기 자식들이랄지 그걸 부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울부짖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언어라 그런다면 언어는 아닌 것 같고 동물만 갖고 있는 어떤 신호 체계. 또 벌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꿀이 있다, 밀원이 있다. 그러면은 벌들도 뭐 어떻게 방향을 돌리고 원을 그리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쥐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어쩌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지진이 일어날 그런 조짐 보인다.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런 행태들을 동물들의 언어라고 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결코 그것도 언어가 아니다는 것. 언어는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언어 자체는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이제 언어 발달은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서로 인종이 다르더라도 그 세상의 모든 언어 발달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태어나서 한 4, 5개월 되면은 뭐 옹알이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돌이 가까워지면은 몇 개의 단어를 말하고 2살이 되면 뭐 두세 단어, 문장 또 그리고 대개 4살 정도 되면은 성인들처럼 말하게 된다고. 그리고 특히 언어 발달은 사회성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언어는 발달돼요. 언어는 절대 혼자 있으면 발달 안 합니다. 언어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독자와 쌍둥이. 독자. 누가 언어 발달 잘 되겠냐? 제가 이렇게 묻는 태분 쌍둥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쌍둥이 아니에요. 언어 발달은 독자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했듯이 언어 발달은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독자는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아버지, 어머니, 삼촌, 뭐 고모, 할머니 많은 사람들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지은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한 것이야. 그래 독자가 언어 발달 잘할 때요. 쌍둥이는 이제 둘이만 놀아. 쌍둥이는 주로 둘이만 논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가 언어 발달 더 안 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언어 발달 잘 되냐? 큰아들 잘 됩니다. 왜? 큰아들은 그 전에 관계가 많아 보면. 작은아들은 큰아들하고만 형하고만 또 논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인간만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어느 문화 체계든지 간에 그 단계에 따라서 언어 발달이 일어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각국은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언어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걸 잘하더라. 그 뭐 물론 뭐 좌뇌가 발달했다, 우뇌가 발달,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언어 발달은 사회성이라는 것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사에서 태어났더라도 바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혹은 프랑스로 독일로 입양됐어요. 그럼 한국말 못해요. 독일말 잘합니다. 또 프랑스말 잘합니다. 절대 언어는 환경과 관계 있어요. 환경하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를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을지 한국 잘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입양이 이미 돼버린 애들은 어떻습니까?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나이에서 미국 가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껏 이 언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미국에서 한 10년, 20년 하면 영어 잘 됩니다. 그 속에 사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하다가 한국어를 또 잊어먹어. 한국어를. 그렇게 된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언어는 철저하게 환경적 요인이 커요. 아까 이제 인간은 언어를 하게끔 태어난 동물이면은 전 세계 모든 인종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언어 발달,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인간은 분명히 언어를 할 줄 아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환경에 적용을 받냐. 역시 이제 사고와 언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이성 사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 이성적 존재고, 거기서 개념 형성이 되고 추리도 해내고 문제 해결하고, 또 그런 사고 능력 때문에 또한 언어가 나오고, 언어는 분명히 말하는 의사소통이고, 역시 상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담자와 상담자가 뭘로 해결해요? 아까 말한 뭐 놀이치료, 뭐 모래 놀이치료, 또 미술치료, 또 뭡니까? 인지행동치료 다 있지만 그 근본적인 속에 깔려 있는 건 다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력이야, 다.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 이 사고와 언어, 사고와 언어랄지 이런 부분은 절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 영역이며,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함에 있어서,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부분은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란 무엇이며, 또 인간의 생물학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의 특징 살펴봤고, 그리고 인간은 또 감각은 동물하고 똑같이 있을지 몰라도 또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다. 감각, 지각. 그리고 사고와 언어가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은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해서 인간이 행동으로서 나타났냐, 또 기억은 어떤 부분이냐. 자, 그럼 뭐 이제 학습 이론, 또 기억에 관계된 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